권비영 장편 소설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 통통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185쪽 오늘 읽을 참이에요. 네. 궁금하고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캐나다는 미국이랑 유럽 쪽도 그런데요. 3월 14일 어제 주일부터 썸머타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13시간 차이고 저희가 13시간 늦게 갑니다. 겨울에는 14시간 차이고요. 이제 썸머타임 11월 첫째 주까지 있는 동안은 13시간 차이여서 한국이랑 통화하거나 카톡으로 대화 나누기도 훨씬 여름 동안은 좋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좀 정리해 놓고 한국이랑 통화하기도 훨씬 좋고요. 겨울 동안에는 아침에 뭐 좀 마무리하고 하면 벌써 한국은 밤 10시가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통화나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어려운데요. 그래도 3월부터 11월 사이에는 13시간 차이 나니까 이제 밤낮 바꿔서 우리가 1시간 늦다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름 동안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대화하기는 훨씬 또 좋아서 저희도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또 효과적으로 낮 시간을 쓸 수 있고요. 또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새벽형이에요.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움직이니까 또 해가 빨리 뜨고 낮이 더 긴 시간을 활용하기에도 서머타임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찬반 있는데 저는 찬성 쪽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이 부분 읽겠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185쪽입니다. 이 왕직 장관 한창수가 영친왕의 저택에 나타난 것은 1930년 봄이었다. 영친왕은 그의 출현이 반갑지 않았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내색할 수는 없었다. 조선 황족에 대한 모든 일은 그의 손을 거쳐야만 진행됐다. 그는 황족에게 주어지는 살림살이 경비까지 집행하고 있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응접실에 들어서자 한창수는 영친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쩐 일이요? 영친왕은 최대한 건조한 어조로 물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두 분 전하가 잘 계시는지 불편한 사항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염탐으로 온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했으나 영친왕은 간신히 꾹 눌러 참았다. 전하,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함이 없도록 잘 일러두겠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그런 일로 들렸다면 괜한 걸음을 한 것 같소. 나는 불편한 게 없소이다. 관례적이고 사무적인 일이 아니라면 가급적 한창수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하물며 그에게 아쉬운 소리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 다른 일도 좀 있습니다. 영춘왕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무슨 일이요? 좋은 일 좀 하려고 들렸습니다. 지금 좋은 일을 하였소? 한창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위험했다.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옳았다. 아, 그런데 옹주마마는 강령하십니까? 한창수가 덕혜의 처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말을 꺼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다행입니다. 마마께서 외로움에 너무 슬퍼하시면 저 또한 몸들 바를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소? 영친왕은 한창수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저리 뜸을 들이나 싶었다. 옹주마마가 많이 여위어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마의 배필을 알아보았습니다. 뭐라? 훌륭한 청년이 있습니다. 도쿄 제국대학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아뿔싸, 영친왕은 한창수와의 대면을 피했어야 했다고 한탄했다.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무 일렀다. 아니요. 아직 옹주는 어리요. 아직 혼인을 하기엔.
하녀가 차를 내왔으나 영춘왕은 찻잔을 들지도 않았다. 한창수가 그런 영춘왕을 힐끔거리며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대마도 번주 소시겟 보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대마도 번주의 아들? 한창수의 말에 영춘왕은 안색이 더욱 흐려졌다. 일본 황족의 혈통도 아닌 일개 대마도 번주의 아들이라고? 옹주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소. 결혼은 아직 이루어. 한창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좀 전에 말씀으로는 잘 지낸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지낸다는 말은 그냥 인사였어.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소. 결혼 운운할 때가 아니란 말이오. 그 또한 옹주마마처럼 성년이 되기 전에 양신을 잃고 소가에 들어가 양자가 된 청년입니다.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양친까지 잃은 대마도주의 양자라고 하셨소? 격이 맞지 않는 결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청년 백작입니다. 그만하오! 영춘왕의 양미간이 바짝 오그라들었다.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창수는 그쯤에서 물러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양귀인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다. 한창수도 당장 혼인을 추진할 생각은 없었다. 일단 올가미를 던져놓고 기다릴 셈이었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일이 풀리지 않겠는가. 내가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 못하겠는가. 한창수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영춘왕의 의견을 받드는 척 허리를 굽혔다. 영춘왕은 더욱 불안했다. 혼사를 꺼내놓고 이처럼 쉽게 물러선다는 건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는 뜻인지도 몰랐다. 영춘왕은 속으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영춘왕은 덕혜를 찾았다. 덕혜는 어디서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중얼 외고 있었다. 깊은 곳에 갇힌 몸이 되어 말할 자유가 없이 그 미래까지 이르렀으니 지금 한 병이 위중하니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짐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리. 지금 나 경에게 위탁하노니 경은 이 조칙을 중회에 선포하여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하면 이전에 소위 병합 인준과 양국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라.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백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 1926년 7월 28일자 신한민보에 실린 순종항제의 말이었다. 영춘왕은 못 들은 척 쿰쿰 기침을 했다. 덕혜가 돌아보았다. 건강은 좀 어떠하느냐?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이왕직 장관이 온 것 같던데. 덕혜는 바깥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왔다. 한창수가 내 배필을 천거하겠노라고 왔었다. 도쿄 제국대학에 다니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는구나. 그 말이 떨어질까 무섭게 덕혜 표정이 싸늘해졌다. 결혼을 하라니요? 그것도 일본인가? 왜 제 결혼을 그들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발끈하는 덕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영춘왕은 덕혜가 완강하게 반대할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싸늘한 덕혜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당장에 거절을 하셨어야지요. 영춘왕은 덕혜의 마음을 좀 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불러 애둘러 물었다. 물이 깊으면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부러지느니 휘어지는 게 나을 때도 있는 법이다. 왜 하필이면 일본인입니까? 그건 오라버니도 하나만으로도 되었어. 난 물이 깊어도 건널 테고 휘어지느니 차라리 부러지고 말겠어요. 덕혜야, 일본 황족과 결혼하는 게 어떤 뜻인지 정녕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황실의 핏줄을 끊어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도 그들이 시키는 대로 결혼을 해야 합니까?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덕혜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꾸나. 영춘왕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오라버니, 전 반드시 창덕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반드시.
이곳에 강제로 유학을 온 것만으로도 분한데 일본인과의 결혼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교사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백성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버니 제발 혼사만은 막아주시어요. 네. 덕혜는 두 주먹을 쥐고 흐느꼈다. 영춘왕은 그런 덕혜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덕혜야, 나도 그러하라 하고 싶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조선의 황족은 이미 힘을 잃었다. 생활비조차 그들에게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느냐?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덕혜는 그 말을 듣고도 계속 흐느꼈다. 미안하구나. 이 오라비가 무능하여. 영춘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오라버니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덕혜의 목소리도 한껏 젖어 있었다. 나를 원망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중 조선에서도 덕혜의 결혼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본 황족과 조선 귀족 중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느니, 이미 상대가 정해져 있다느니 구구한 억측들이 나돌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덕혜의 결혼을 기사했다. 도대체 나는 뭐란 말인가. 한창수가 다녀간 후 덕혜는 더욱 얼굴이 어두워졌다. 혼자서 중얼대거나 울거나 지쳐 있거나 낙담해 있거나 평온한 표정을 짓는 날이 거의 없었다. 때로는 밤이슬을 맞고 사라지는 날도 있었다. 덕혜를 가엾게 여긴 마사코가 정성을 다해도 차도가 없었다.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다. 한창 신경이 예민할 시기였다.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핑계이기 전에 사실이었다. 영춘왕은 덕혜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보기로 결단을 내렸다. 덕혜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다. 조발성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는 정량하기를 권했다. 일본 학습원 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고국에 대한 향수로 인한 목류병이 발전한 게 아닌가 싶었으나 영춘왕은 오히려 잘된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다면 결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둘 수 있으리라.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기겠지. 영춘왕은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덕혜를 오이소 별장으로 보냈다. 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말에도 덕혜는 놀라지 않았다. 간호사 한 명과 함께 덕혜는 저택을 떠났다. 얼른 나아서 돌아오셔요. 마사코는 덕혜의 빠른 쾌유를 빌었다. 하지만 덕혜는 말이 없었다. 복순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눈물을 찍어댔다. 전 같으면 복순이를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터인데 그마저도 없었다. 떨어져 있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면 좋아질 것이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은 탓일게요. 결혼 문제도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덕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한창수는 그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아이가 아프다 하지 않았어. 지금 요양차 별장에 내려가 있어. 조금 더 기다려보오. 영춘왕이 전혀 없이 화를 내도 한창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 결정이 아닙니다. 국내성의 결정입니다. 한창수의 말은 짧고 간결했다. 예의 바른 몸짓과는 다르게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영춘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동생 하나 보호해줄 힘이 없느냐고 외치는 듯한 덕혜의 얼굴이 가슴 아프게 떠올랐다. 덕혜와 소 다케유키와의 결혼은 1930년 10월에 결정됐다. 그해 11월 초순 덕혜옹주는 소 다케유키를 처음 만났다. 장소는 혼인의 중매자이자 소 다케유키의 후견인인 구조 공작의 저택이었다. 구조는 다이쇼 황후 사다코의 친정 오빠였다. 다케유키를 좋게 보고 있던 사다코 왕후가 덕혜와 맺어지도록 했다는 말이 돌았다. 덕혜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별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정원을 산책하는 일로 하루를 보냈다. 덕혜는 결혼 준비로 어수선한 집안을 무심하게 바라봤다. 책 읽는 모습도 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즐겨 읽었다. 어느 날 마석구가 넌지시 물었다.
마마, 어떤 책이기에 늘 곁에 두고 읽고 계신가요? 아바마마가 즐겨 읽으시던 책입니다. 중국을 여행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열하일기란 책이지요. 그 말을 할 때 덕계의 표정은 아늑하고 평온했다. 고종 황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얼굴에 가득했다. 이번에 만나실 다케유키 백작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마사코는 자연스럽게 다케유키 이야기를 꺼냈다. 마마, 이제 슬픈 일은 잊으시고 좋은 분 만나 행복하게 사셔야지요. 마사코는 진심으로 덕혜의 행복을 빌었다. 그러나 덕혜에게서는 결혼을 앞둔 여자의 설렘과 기대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덕혜의 결혼 소식은 경성에도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들은 궁중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들끓었다. 주로 소 다케유키에 대한 이야기였다. 도둑놈의 소굴인 대마도 번주의 아들이라는 말에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랐다. 금지옥엽이신 우리 옹주마마가 그런 도둑놈 소굴로 시집을 가다니. 듣자 하니 그놈이 곱사등이라던데 어쩌다 그런 놈에게. 이게 다 나라 없는 서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질도 포악하고 얼굴도 아주 못생겼다오. 대마도 번주의 아들이니 오죽할까. 우리 옹주마마 불쌍해서 어찌하노. 그런 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눈덩이처럼 커졌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덕혜가 복순을 불렀다.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피해갈 수 없다. 독백 같은 말이었다. 황궁하옵니다. 복순은 납작 엎드렸다. 차마 근심 어린 옹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였다. 전에 아바마마께서 나를 시집보낸다 하셨을 땐 아주 어릴 때였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떤 사람일까? 성품은 어떠할까? 다정하시기는 할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아무런 마음도. 떨잠을 만지고 있던 덕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마, 소 다케유키란 분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복수는 일부러 화제를 돌렸다. 글쎄, 잘 보지 않았어. 처음 만난 자리이기도 하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니까. 그자도 국내성 내무 북국 소 지츠료우에 불러 가서야 나와의 결혼을 알았다 하더라.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묻느냐? 좋은 분이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러면 옹주마마가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행복? 그럴 수 있을까? 그럼요. 공부도 많이 한 분이라 하니 마마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는 진심으로 그리 되기를 빌었다. 어차피 조선의 귀족과 결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성품 좋은 분을 만나 아픈 상처를 다독일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다. 제법 철든 소리를 하는구나. 하지만 난 늘 내가 부러웠다. 평범한 아비를 둔 내가 부러웠단 말이다. 마마, 누가 듣사옵니다. 복수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음성을 낮추었다. 그때 시종의 조카라는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할까? 김장한이라고 했지? 어쩌면 내 부군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청년이 되었겠지? 어디서 뭘 할까? 나를 기억하고는 있을까? 또 봄이 오는구나. 조금 있으면 벚꽃이 피겠지? 덕혜의 목소리가 잠겨들었다. 그녀는 만지작거리던 떨잠을 저만치 밀쳐두고 방문을 열었다. 알싸한 바람이 코끝에 닿았다. 정원 끝에 있는 작은 연못이 보였다. 겨우내 얼어있던 연못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과자 좀 올릴까요? 그러려무나. 그리고 화선지를 좀 사다 다오. 화선지가 다 떨어졌어. 복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글씨를 쓰거나 사군자를 그릴 때 옹주 얼굴은 유난히 차분해졌다. 장보러 갈 때마다 일본인 하녀 뒤에서 길을 알아둔 게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과자를 가져다 드린 후에 화선지를 사러 가야겠다. 복순은 모처럼 기쁜 마음으로 방문을 나섰다. 복순의 뒷모습을 지켜받은 덕혜는 과자 한 조각을 손에 집었다. 시름을 달래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고작 한낱 과자에 의지해 소름을 달래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는 못내 서글펐다.
이제 다음 꼭지입니다. 화선지 속에 감춘 것. 198쪽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거리는 봄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종종 걸음치듯 걷는 일본인들의 기모노도 부드러운 빛깔을 띠고 있었다. 복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가슴을 활짝 펴보았다. 공기가 달았다. 창덕궁을 떠난 후로 혼자서 어딜 다녀본 적이 없었다. 저택은 넓었지만 늘 갑갑했다. 복수는 이렇게 한 번씩 나올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들뜨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오가는 사람들 중엔 조선 사람도 있었다. 아마도 지체 높은 집안의 하인이거나 유학생일 터였다. 복수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고개를 두리번 걸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슬쩍 뒤돌아 보니 허름한 복장에 번거지 모가를 푹 눌러 썬 사내였다. 불황자가 아닐까 싶은 허잡한 몰골이었다. 술을 마신 것도 같았다. 저택에서부터 줄곧 따라붙은 것 같은 사내는 복순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녀 뒤를 쫓았다. 복수는 덜컥 겁이 났다. 조선 여자들을 잡아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횡횡했다. 복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저만치서 쫓아오던 사내는 복순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리며 딴청을 부렸다. 오금이 저렸다. 복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가 얼른 근처 가게로 들어섰다. 들어서고 보니 일본 인형을 파는 가게였다. 무엇을 드릴까요? 일본 여인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 미안합니다. 뭘 사려는 건 아니고요. 낯선 사람이 따라와서요. 잠시 있다 갔으면 하는데. 그녀는 더듬더듬 일본어로 말했다. 당황해서인지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 여인이 표정을 바꾸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런 일이라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지요. 복수는 입술을 꼭 깨물며 다시 가게를 나왔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느릿느릿 걸었다. 복순이 화방으로 들어서자 그는 그늘진 가게 골목에 서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녀는 화선지 뭉치를 가슴에 꼭 안았다.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하봉을 나오자마자 그녀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영춘왕 저택에 가까이 오자 인적은 점점 줄어들었다. 복수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저 멀리 사내가 보였다. 그녀는 냅다 뛰기 시작했다. 입안이 바짝바짝 타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몇 번이나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멍이 들고 피가 났지만 복수는 다시 일어나 달렸다. 뒤에서 다급하게 쫓아오던 발소리가 들었다. 아, 따돌렸구나. 복수는 길가의 나무에 기대어 심을 몰아쉬었다. 이제 저택은 지척이었다. 방금 호랑이 굴에서 뛰어나온 듯 심장이 벌렁댔지만 조금은 안심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내가 복순의 입을 틀어막았다. 복순은 우악스런 소나기에 잡혀 나무 뒤쪽으로 끌려갔다. 끌려가지 않으려 발부둥을 치는 바람에 신발이 벗겨졌다. 하지만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복순은 사내의 소나기 힘이 조금만 약해졌다 싶었을 때 다시 한번 있는 힘을 힘껏 몸을 비틀었다. 그때 남자가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 조용히 하시오. 옹주마마께 전할 것이 있어. 복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화선지 뭉치를 꽉 쥐었다. 옹주마마께 전할 게 있다고? 그녀가 진정하는 듯하자 사내가 그녀 입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댔다. 조용히 하고 내 말 잘 들으시오. 겁내지 마시오. 우린 대한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오. 이걸 옹주님께 꼭 전하시오. 화선지 사이에 끼어가면 의심받지 않을 것이오. 도처에 옹주마마를 감시하는 눈이 깔려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오. 사내가 넘겨준 것은 작게 접은 종이었다. 누구신지요? 누구라 알리리까? 복수는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겨우 말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다만 당신의 이름이 복술이라는 것도 옹주마마를 모시는 사람이란 것도 다 알고 있는 대한제국의 사내요. 얼핏 바라본 사내의 눈빛은 진지하고 깊었다. 어디선가 본 듯하기도 했다. 복수는 그가 내민 종이를 얼른 화선시 속에 감추었다. 사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저택 근처에 울창한 숲이 있어서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사내가 사라지고 나자 복수는 그제야 깊은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저택 저쪽으로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너 왜 그러느냐? 매화를 치고 있던 덕혜가 사색이 되어 들어오는 복순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마마. 복순은 숨이 차서 얼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화선지를 내놓으며 밭은 숨을 내뱉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왜 그리 얼빠진 얼굴이냐? 누가 너를 쫓아오기라고도 하더냐? 예, 마마. 복수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화선지 뭉쳐서 편지를 꺼내 덕혜에게 내밀었다. 어한 눈으로 그것을 받아든 덕혜가 잠시 창밖을 살폈다. 너른 정먼 저마치 허드레들을 하고 있는 사내가 보였다. 남자는 자신을 살피는 덕혜를 의식했는지 그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게 뭐냐? 누가 주었느냐? 덕혜는 그 사내가 사라지자 창문을 닫으며 다그치듯 복순에게 물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어떤 사내가 마마께 전해드리라 했습니다. 대한제국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편지를 받아든 덕혜는 잠깐 말아시 앉아있다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게 뭐냐? 적힌 게 없지 않느냐? 덕혜가 의아한 눈으로 복순을 바라봤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바짝 다가가 덕혜가 펼쳐들고 있는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빈 종이었다. 복순은 몸둘 바를 몰랐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두 눈을 비비고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였다.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는 복순을 바라보던 덕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리 심심해도 그렇지 이런 장난을 다 하는구나. 내다 버리거라. 덕혜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한켠에 놓인 화선지를 끌어당겨 덕혜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한켠에 놓인 화선지를 끌어당겨 살짝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문질러야 종이의 질을 가늠할 수 있었다. 요즘엔 좋은 화선지를 구하기도 힘이 드는구나. 전쟁통이었다. 모든 물자가 귀한 세상이었다. 마마, 이게 아무래도 그럴 리가 없는데. 복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신이 어이된 작자가 아니겠느냐. 요즘 세상이 하수상하여 이상한 작자도 많다고 들었다. 그만 읽거라. 덕혜의 말을 들으면서 복수는 무엇인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덕혜는 새 화선지에다 글씨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참을 인자일이라. 복수는 덕혜의 지시대로 방 한켠에 있는 파지를 담아두는 통에 그 종이를 구겨 넣었다. 통 속에는 버려진 매와 연꽃이 제법 많았다. 너도 그려보겠느냐? 복수는 덕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설레설레 내줬다.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먹이나 갈겠나이다. 방 안은 고요했다. 붓을 든 희디흰 손만이 화선지 위아래를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러다 순간적으로 손이 멈칫했다. 덕혜는 연잎을 치다 말고 붓을 놓았다. 검은 먹물이 번져 연꽃잎에 얼룩이 졌다. 복순아, 아까 그 종이 좀 다시 가져오너라. 네, 마마. 복수는 바지통을 뒤져 종이를 찾아냈다. 덕혜의 눈빛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덕혜가 속삭이듯 일렀다. 이제 초를 가져오너라. 어서. 복순이 초를 대령했다. 뭘 하시려고요? 켜거라. 하는 덕혜의 말에 밀초에 불을 붙이며 복순이 물었다. 그냥 지켜보아라. 방문 잠그고 이리 와서 보아라. 복수는 방문을 잠그고 촛불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덕혜가 일렁이는 촛불 위에 그 종이를 올리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던 종이에서 갑자기 글자들이 나타났다. 덕혜의 얼굴에 가벼운 경련이 일었다. 복수는 더 바짝 다가앉았다. 이것 보아라. 여기 글씨가 있어. 덕혜의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있었다. 복수는 잠근 문을 다시 확인했다. 가슴이 벌벌 떨렸다.
사흘 후 자시 뻐꾸기 우는 소리가 3번 나면 저택 뒤에 위치한 솔숲으로 오시오. 무영. 무영? 아무인가? 이름인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촛불에 그 종이를 태워버렸다. 일단은 흔적을 없애는 게 옳았다. 무형? 도대체 이걸 누가 보낸 걸까요? 복순의 말에 덕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낸들 어찌 알겠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이 편지는 또 어떻게 할 거랍니까? 아마도 화학비사법 같구나. 은밀한 편지를 보낼 때 쓰는 방법이다. 내가 어렸을 때 아바마마도 이런 방법으로 편지를 보시곤 하셨지. 그리고 곧 태워버리셨다.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비밀스런 계획을 세워둔 모양이다. 덕혜는 상기된 표정으로 약간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마마를 지키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믿고 싶구나. 나가보실 것인가요?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마마, 얼른 치워라. 흔적도 없이. 검은재가 어지럽게 펄렁펄렁 날아다니고 있었다. 복수는 얼른 방을 치웠다. 말끔하게 치웠다. 아주 작은 실수도 피를 부를 수 있다. 덕혜는 복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일렀다. 복순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살얼음 같은 긴장감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사흘 후 자시, 결혼식까지는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날 덕혜는 일찌감치 불을 껐다. 머리가 아파 일찍 자야겠다고 말해두었다. 숲으로 통하는 뒷문은 복순이 눈치껏 잠금쇠를 헐겁게 해두었다.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보니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자리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 어둠이 깊었다. 복순과 덕혜는 숨을 죽인 채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세상이 적막했다. 가끔씩 바람에 떠는 나뭇잎들만이 이리저리 흔들리다 몸을 접었다. 댕댕댕 벽에 걸린 개종시계가 시간을 일깨웠다. 하나, 둘, 셋, 넷. 12번 종이 울리자 기다렸다는 듯 뻐꾸기 소리가 들렸다. 복순이 창밖의 동정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고요한 정원을 가로질렀다. 뒷문을 소리 없이 따고 둘이 함께 뒷산 솔숲으로 숨어들었다. 무언가가 발목을 낚아채는 듯 했지만 덕혜는 상관하지 않았다. 설령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상관없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더 나쁠 일은 없을 테니까. 일본인과의 결혼을 피할 수만 있다면 밤 이슬을 맞는 것쯤이야 아무 일도 아니었다. 복수는 덕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젠걸음으로 그녀를 따랐다. 얼음 속에서 2개의 검은 형삭이 불쑥 나타났다. 복순이 마마 하고 소리 죽여 말했다. 덕혜가 그 자리에 우뚝 섰다. 2명의 사내였다. 그들은 덕혜를 보자마자 맨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옹주마마 강경하셨습니까? 그 목소리에 송구함과 재수름이 묻어났다. 덕혜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옹주마마를 구하려는 조선의 청년들입니다. 사물을 겨우 식별할 정도의 어둠 속에서 덕혜는 기수를 알아봤다. 지난번에 나를 구해준. 기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일어나시게. 2 사내가 일어났을 때 어둠 속에서 또 한 명의 사내가 나타났다. 박무영이었다. 무영은 덕혜와의 해우가 어떤 식일지 그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떠올렸다. 그러나 막상 그녀를 만나고 보니 마음만 더 급해질 뿐이었다. 긴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마마를 구출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복순 씨를 통해 하겠습니다. 그대는 누군가? 덕혜가 물었다. 구국청년당 박무영이라 하옵니다. 잠시 망설이던 박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무영? 덕혜가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박무영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 옹주마마. 대마도주의 아들과 결혼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마마를 구출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필코 결행할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마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덕혜는 그 음성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박무영은 덕혜를 바라보았다. 단아한 몸매에 겨울 고운 피부가 흐린 달빛에도 부드럽게 빛났다. 나무들이 몸을 비비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모든 연락은 제가 할 터이니 그리 아십시오. 그럼 이만. 박무영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곧이어 그들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마마, 날이 차갑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복순이 두 팔로 제 몸을 감싸 안으며 부르르 떨었다. 아, 이제 이곳을 떠날 수 있겠구나. 창덕궁으로 갈 수 있겠구나. 덕혜의 마음이 기대로 부풀었다. 하지만 이내 의혹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말이 사실일까? 그들은 정말 날 구해낼 수 있을까? 그녀는 박무영이라는 사내를 떠올려 보았다. 그의 말을 믿어도 될까? 어쩐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다. 어디서 보았을까? 떠오르지 않았다. 덕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달고 고요한 숲속을 유령처럼 빠져나왔다. 사락사락 비단오 스치는 소리가 꼭 눈 내리는 소리 같았다. 네, 209쪽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읽고 영상이 또 너무 기니까 잘 올려지지가 않아서요.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올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뒷부분은 또 읽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9쪽까지 읽었고요. 185쪽에서 209쪽까지 읽었고 또 8번째 올리는 거는 또 바로 준비되는 대로 읽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덕혜옹자 함께 또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정한 그 청년이 박무영으로 이름을 바꾼 상태에서 덕혜옹주를 이렇게 구하러 왔는데요. 정말 저희가 역사적인 사실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소설 안에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